사랑하는 연인 이지혁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30년 전의 저주,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가온그룹 회장 박진석이 그녀의 목걸이를 보고 비명을 지른 이유.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얽히고 설킨 이 지독하고도 기막힌 악연의 고리. 드라마 화려한 날들. 지금 그 숨막히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우리가 사촌이라면, 에이, 그럴 리가. 이지혁은 속으로 수천 번도 더 이 질문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이 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30년 전 실종된 막내 이모. 그 이모의 딸이 지은호라면 자신들은 절대 맺어질 수 없는 핏줄이 되는 셈이니까요. 이지혁은 힐끔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고 싶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망설임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귀 뒤에 찍힌 붉은 점 하나가 천륜을 거스르는 비극의 낙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이지혁의 목과 팔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지은호는 무심한 듯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이지혁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위로해주던 두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김다정의 유품인 녹음 파일 하나가 터뜨린 의혹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시간을 달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청주의 외진 산자락에 위치한 희망보육원이었습니다. 이름은 희망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절망에 가까웠는데요. 재정난으로 인해 곧 폐원을 앞두고 있다는 보육원 건물은 칠이 다 벗겨지고 창문이 깨진 채 을씨년스러운 폐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은호는 건물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기억에는 없지만 몸이 기억하는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을까요? 이지혁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기억나는 거 있어? 아니요. 그냥 어렴풋한 꿈 같아요. 지은호는 옷깃을 여미며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텅 빈 복도를 지나 원장실에 들어서자 짐을 정리하고 있던 늙은 원장님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이지혁은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25, 6년 전 기록을 좀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그 즈음에 들어온 아이 중에 귀 뒤에 붉은 점이 있고 혜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아이가 있었는지요? 원장님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지은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혜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아가씨예요? 눈망울이 유독 커서 제가 기억하고 있지요. 귀 뒤에 점도 특이했고요. 지은호와 이지혁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찾았다. 지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버려질 때 입고 있던 옷이나 물건, 기록 같은 걸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아이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원장님의 대답은 두 사람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나 한 발 늦으셨네. 안 그래도 일주일 전인가 서울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찾아와서 그 아이 기록을 몽땅 찾아갔는데. 네, 누가요? 이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혜진이 기록을 꼭 봐야 한다고 해서 보여줬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녀간 날 밤에 참 기가 막히게도 창고에 불이 났지 뭡니까? 불이라고요? 예.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래된 입소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던 구역만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누전이라고는 하는데 참 이상한 일이죠. 꼭 누군가 그 기록만 없애려고 한 것처럼.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 지은호가 오기 직전 그녀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다녀갔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의 존재를 알고 그녀가 누구인지 감추고 싶어하는 세력.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래도 혹시 타다 남은 거라도 없을까요? 뭐라도 좋으니 제발 확인하게 해주세요. 지은호의 간절한 부탁에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뒷마당에 있는 소각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경찰들이 조사하고 남은 쓰레기들이 저쪽에 쌓여 있긴 한데 건질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지혁과 지은호는 망설임 없이 소각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검게 그을린 종이 뭉치와 재가 날리는 잿더미 속을 맨손으로 뒤지기 시작했죠. 이지혁의 흰 셔츠 소매가 숯검정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의 사촌동생인지
아니면 정말 남남인지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얼마나 뒤졌을까요? 지은호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불에 그을려 거의 다 타버린 낡은 앨범 한 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넘겼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이 열기에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기적적으로 한 장의 사진만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배, 이거 봐요. 지은호가 내민 사진 속에는 너댓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보육원 마당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 시절의 지은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이 아닌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독특한 물방울 무늬가 겹쳐진 은색 펜던트. 이 지역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 김다정의 유품 사진을 꺼내 비교했습니다. 김다정의 핸드폰 사진첩에 있던 실종된 여동생의 사진. 그 사진 속 여자가 하고 있는 목걸이와 5살 지은호가 하고 있는 목걸이는 흐릿하지만 똑같이 보였습니다. 이거, 우리 외할머니가 이모 잃어버리고 나서 평생을 가슴치며 그리워했던 그 목걸이야. 이모가 실종되던 날 하고 나갔던 거라고.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 이지혁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은호가 이 지역의 이모가 낳은 딸, 즉 사촌 동생이라는 사실이 거의 확실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사진을 쥔 손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그럼 선배랑 나 정말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토록 찾고 싶었던 가족인데 왜 지금 이 순간 그 단어가 사형 선고처럼 들리는 걸까요? 방금 전까지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랑해선 안 되는 사촌 오빠가 되어버린 상황. 운명은 왜 이토록 지은호에게 잔인한 걸까요? 이 지역은 주저앉은 지은호를 일으켜 세우려다 멈칫했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안을 수도 손을 잡을 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현실이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지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서울로 가자. 가서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 해봐야 해. 아직 100%는 아니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무덤처럼 차가웠습니다. 라디오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막 속에서 지은호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고 이 지역은 붉어진 눈시울로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지은호는 슬그머니 안전벨트를 쥔 이 지역의 오른손 옆에 놓여있던 자신의 왼손을 치웠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 지역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서울에 올라오던 도중 이 지역은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서 머리를 식히려고 잠시 도로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은호도 차에서 내렸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호야, 위험해. 이 지역의 고함과 동시에 어디선가 굉음을 내며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지은호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번호판을 무언가로 가린 차량은 망설임 없이 지은호를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이 지역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가 지은호를 껴안고 바닥으로 구르는 동시에 차량은 아슬아슬하게 두 사람을 스치고 지나가며 옆에 세워진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소음과 함께 그 차량 앞부분이 박살이 나며 파편이 바닥에 뒹굴었죠. 괜찮아? 안 다쳤어. 이 지역은 팔꿈치가 까져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지은호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지은호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이 지역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배. 팔에서 피가 나요. 어떡해.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지도 않은 채 후진을 하더니 이번에는 지은호가 떨어뜨린 가방을 낚아채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재빨리 가방을 낚아채 품에 앉자 운전자는 실패를 직감했는지 그대로 엑셀을 밟아 달아났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테러였습니다. 이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망가는 차량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검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량이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주차된 차와 부딪힐 때 충격으로 전면 부그릴에 붙어있던 엠블럼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금속 배지에는 황금색으로 가온 VIP라는 문구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온그룹 회장단 의전 차량에만 부착되는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온 VIP, 박진석 회장 일가의 전용 차량이야. 가온그룹,
바로 자신의 절친 박성재가 후계자로 있고 박진석 회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도대체 왜 가온그룹의 차가 지은호를 노린 걸까요? 그것도 그녀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힐 증거를 가지고 돌아온 이 타이밍에 맞춰서요. 이 지역의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성재. 아무리 친한 친구라지만 최근 성재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고성이가 체포된 후에도 지나치게 침착했고 무언가 숨기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설마 성재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요? 화면은 전환되어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면회실로 넘어갑니다. 그곳엔 박성재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수의를 입은 고성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젠틀한 미소를 완전히 지운 채 어머니라 불렀던 여자, 아니 아버지의 인생을 망친 사기꾼 고성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박성재의 말에 고성이는 콧방귀를 뀌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 내 아버지는 날 버렸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너한테도 좋지 않겠니? 협박하십니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당신은 끝났어요. 살인 교사의 유괴까지. 여기서 평생 못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 고성이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성재야, 넌 내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고고하고 깨끗한 사람인 줄 알지? 천만의 말씀. 30년 전쯤 내 아버지가 저지른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거든. 박성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겁니까? 지은호 말이야. 걔가 왜 내 타겟이 됐을까? 단순히 고아라서. 아니야. 내가 걔를 고른 건 우연이 아니었어. 고성이는 즐겁다는 듯 킬킬거렸습니다. 지은호. 내 아버지 핏줄이야. 30년 전 내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숨겨진 딸이라고. 즉, 너한테는 배다른 동생이 되는 셈이지. 박성재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내 동생이라고?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러 낳은 자식이라고?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박성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같니? 그럼 가서 확인해봐. 내 아버지랑 지은호 유전자 검사해보라고. 만약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도덕경영을 기치로 내건 가온그룹 박진석 회장. 알고 보니 혼외자 유기하고 모른 척했다. 주가는 폭락할 거고 내 승계 구도도 흔들리겠지. 지은호가 나타나서 상속권 주장하면 내 목숨 반토막 날 테고. 고성이의 말은 정확히 박성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찔렀습니다. 가온그룹. 박성재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반드시 지켜야 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의 존재가 그 성을 무너뜨릴 트로이의 목마라니요. 박성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의 연인이자 피해자로만 알았던 지은호가 사실은 자신의 이복동생이고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낼 시한폭탄이라니. 고성이는 흔들리는 박성재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재야, 거래하자. 날 여기서 꺼내줘. 그럼 내가 그 비밀, 무덤까지 안고 갈게. 지은호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고.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죠. 박성재가 면회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고성이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마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약한 욕망을 먹고 사니까요. 며칠 뒤 이지혁과 지은호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상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 검사는 이지혁이 의뢰한 것으로 이지혁과 지은호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선배, 나 무서워요. 결과가 우리가 가족이라고 나오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지혁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읽어 내려가는 이지혁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호야, 결과 나왔어요? 우리 사촌 맞대요?
지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봐. 불일치.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지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불일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선배. 지은호는 안도의 눈물을 터뜨리며 이지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지혁 역시 그녀를 마주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목걸이도, 점도, 엄마의 육성도 다 맞는데 왜 불일치지? 혹시 검사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진료실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박성재의 존재를요. 박성재는 복도 구석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영구 삭제해 주세요. 네, 두 사람한테는 남남인 게 행복한 결말일 겁니다. 전화를 끄는 박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그는 이지혁 몰래 두 가지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하나는 이지혁 지은호의 검사. 결과는 일치. 즉, 두 사람은 사촌이 맞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박성재 지은호의 검사. 결과 역시 일치. 즉, 두 사람은 이복남매였습니다. 이 끔찍한 막장 드라마 같은 족보의 완성. 지은호는 이지혁의 이모와 박진석 회장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던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가온그룹은 물론이고 이지혁과 지은호 모두 파멸할 것이 뻔했습니다. 박성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안해, 지혁아. 그리고 은호가 내 동생이라는 게 밝혀지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차라리 네가 지혁이랑 결혼해서 평생 모른 채 살아. 그게 모두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진실을 덮기 위해 친구에게 근친의 죄를 짓게 만든 박성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남남이라는 거짓된 결과에 행복해하며 서로를 끌어안는 이지혁과 지은호. 과연 이 아슬아슬한 거짓말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이 천륜을 어기는 것인 줄도 모른 채 깊어만 가는 두 사람의 비극적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카메라는 행복하게 웃는 지은호의 얼굴과 죄책감에 일그러진 박성재의 얼굴을 교차하며 멀어집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주는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옥 끝자락에 매달려 있던 두 연인은 이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인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습니다. 선배, 정말 다행이에요. 나 정말 선배랑 가족일까봐,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이지혁 역시 젖은 눈으로 지은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가리키던 그 모든 불길한 징조들, 목걸이, 귀 뒤의 점, 그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니래. 우린 남남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수 있어.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다시금 사랑을 맹세하는 그 순간, 진료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성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진짜 결과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박성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계단참에 주저앉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진짜 결과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검체 A 박성재, 검체 B 지은호, 동일 북의 유전자 확인, 99.9% 일치, 검체 C 이지혁, 검체 B 지은호, 사촌 이내 혈연관계 성립, 99.9% 일치. 박성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지혁아. 그리고 은호야. 그는 속으로 정정했습니다. 내 동생이었다고? 그 불쌍한 애가. 박성재의 머릿속이 끔찍한 진실들로 재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 박진석 회장은 당시 이지혁의 이모 즉 김다정의 여동생과 불륜 관계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과 도덕적인 기업가라는 이미지를 위해 내연녀와 그 딸을 철저히 숨겼거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연녀가 실종 혹은 사망하면서 어린 지은호는 보육원에 버려졌던 것이고요.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가온그룹은 끝장입니다. 아버지의 신화는 무너지고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며 경영권 승계를 앞둔 박성재 자신의 입지도 소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평생을 숨겨온 그 추악한 비밀을 감당하기에 박성재는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마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이 사촌지간이라는 사실을 덮어버린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천륜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더라도 당장 그룹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은호야, 내 동생아, 차라리 평생 모르고 사는 게 나아. 내가 아버지의 버려진 딸이라는 걸 아는 순간 넌 지옥을 보게 될 거야. 오빠가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게. 박성재는 라이터를 꺼내 진짜 결과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검은 재가 되어 사라지는 종이를 보며 박성재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서늘한 도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친구도 정의도 아닌 가온그룹의 후계자로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서울구치소. 박성재는 다시 고성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인 접견실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왔니? 내 아들. 현명한 선택을 했으리라 믿는다. 박성재는 차가운 눈으로 고성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은호. 내 동생이더군요. 고성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동생. 아, 생일이 너보다 늦니? 하긴 그 여자가 내 아버지랑 붙어먹을 때가 내가 기저귀 떼고 걸어다닐 때였으니까.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황, 입 조심해. 내 아버지 모욕하지 마. 모욕.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니? 그래서 어떻게 했니? 지혁이랑 그 계집애한테 다 말했니? 너희 둘 사촌이니까 헤어져라. 그리고 은호는 내 동생이니까 집에 가자 그랬어? 두 사람 유전자 불일치로 만들었어요. 순간 고성희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역시 피는 못 속인다니까. 박진석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시꺼먼 것처럼 너도 똑같구나. 그룹 지키려고 친구한테 근친상간을 시키겠다. 와, 내가 졌다. 졌어. 닥치고 내 조건이나 들으세요. 박성재는 고성희의 조롱을 무시하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로펌 부처들입니다. 형량, 최대한 줄여서 집행유예나 병보석으로 나오게 해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입 다무세요. 지은호가 내 동생이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라는 거. 세상 그 누구한테도, 특히 아버지한테도 절대 발설하지 마세요.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가는 날엔 박성재가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 아들 한우진. 그 녀석 인생도 끝장날 겁니다.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 평생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만들 거라고요. 고성희의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유일한 영민이었으니까요. 잠시 침묵하던 고성희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거래 성립. 나도 그 계집애가 박 회장 딸로 등극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그럼 부탁한다, 박 시장. 악마의 거래는 그렇게 성사되었습니다. 박성재는 구치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오늘따라 유독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퇴원한 지은호는 몸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았죠. 남남이라는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밤이면 악몽을 꿨습니다. 불타는 보육원, 자신을 버리고 가는 뒷모습. 그러던 어느 날 지은호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은호가 문을 열자 박성재가 양손 가득 죽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대하는 정중함이었다면 지금은 뭐랄까 애틋하고 처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몸은 좀 어때요? 걱정돼서 와봤어요. 지혁이가 바빠서 못 챙길까봐. 들어오세요. 누추하지만 박성재는 방 안에 들어와서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휑한 지은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내 동생, 아버지가 버린 내 동생.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박성재는 식탁에 죽을 차려주며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유명한 집에서 사온 전복죽이에요. 좀 먹어요. 너무 말랐다. 감사해요. 근데 성재 씨, 오늘 좀 이상해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지은호가 의아한 듯 묻자 박성재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은호 씨 보면 왠지 모르게 챙겨주고 싶어서요. 꼭 잃어버린 동생 같기도 하고. 네? 동생이요? 지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 같은 동생 있으면 골치 아프실걸요. 가진 것도 없고 사고만 치고. 아니요. 만약 나한테 은호 씨 같은 여동생이 있었다면 내가 아주 많이 아껴줬을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줬을 텐데. 박성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호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지혁과는 또 다른 따뜻하면서도 슬픈 온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문 인터폰을 이지혁이 눌렀고 지은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성재야. 내가 여기 웬일이야? 이지혁은 박성재를 반가워하면서도 미묘하게 지은호와 성재 사이에 흐르는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박성재는 황급히 표정을 바꾸며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환자니까 잘 챙겨 먹여야지. 나 갈게. 둘이 쉬어. 박성재는 도망치듯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못하고 친구의 연인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형벌. 그것이 그가 짊어져야 할 업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가온그룹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 날이 되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이지혁을 특별히 아꼈기에 그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며 그녀와 함께 참석했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턱시도를 입은 이지혁과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은 지은호가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잔뜩 긴장해 이지혁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성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못 보게 해야 해. 그는 어떻게든 아버지와 지은호의 만남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짓궂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먼저 이지혁을 발견하고 다가온 것입니다. 오, 지혁군, 왔는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혁이 정중히 인사하자 박진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지은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쪽은 자네가 만난다는 그 아가씨인가? 이지혁은 미소 지으며 지은호를 소개했습니다. 네, 제 여자친구 지은호 씨입니다. 인사드려, 은호야. 지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은호입니다. 그 순간 박진석 회장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고 눈이 마주친 순간 박진석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큰 눈망울,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지만 비겁하게 버려야 했던 여자. 김혜정의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네, 이름이 지은호라고 했나?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만. 박진석의 시선이 지은호의 얼굴에서 목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레스 위로 드러난 목에는 지은호가 청주 보육원 잿더미 속 사진에서 보고 다시 찾아 걸고 나온 은색 펜던트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본 순간 박진석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유리잔 깨지는 소리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지은호, 그리고 그 목걸이만이 보였습니다. 그 목걸이, 자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나? 박진석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며 지은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지혁이 당황해서 막아서려 했지만 박진석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말해봐, 그 목걸이. 자네가 그걸 왜 하고 있어? 너 누구야? 지은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이건 제 어릴 때 사진 속에 있던.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달려온 박성재가 아버지를 뜯어말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사람들 봅니다. 비켜봐. 그 사람 목걸이를 하고 있잖아. 박진석 회장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절규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박성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지은호는 영문을 모른 채 떨고 있었고 이지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진석과 지은호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지혁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널 잃어버린 이모님 딸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회장님이 부른 이름. 혜정. 우리 이모 이름인데 그럼 설마 회장님과 우리 이모가? 이지혁의 시선이 날카롭게 박성재를 향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돌려 친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회피가 이지혁에게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성재야, 너 알고 있었니?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을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혜정이라는 분, 제 이모님이십니다. 회장님이 제 이모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이 목걸이를 왜 알고 계십니까? 파티장의 음악이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파티장에서 가장 쓰라린 30년 전의 비밀이 따리를 틀고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회 예고,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 다시 시작되는 유전자 검사, 그리고 드러나는 이지혁과 지은호의 비극적 운명.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